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네, 깊은 내공입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이시죠? 홍성남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고 곧 성탄인데도 우리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원래 요맘때는 세미시기도 해서 좀 들뜨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물도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설레임이죠. 네, 예. 선물을 고르는 거 또 받을 걸 기대하는 것도 설레임인데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신부님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끔찍한 선택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국무총리는 그게 개인이 좀 살려는 의지가 더 있어야 된다. 분발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망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그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진짜 어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잔인한 말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네. 그 얘기가 가장 잔인한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접을 정도로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게 뭘까? 이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뭐 살려는 의지로 뭐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 이겨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 친구 둘이 자기가 보는 데서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애는 이게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대인이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셋이서 놀러 갔다면 굉장히 친한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둘을 보내놓고 자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겠어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전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배에서 죽어왔을 때 그때 교감 선생님도 그때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보내놓고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근데 고등학생이면 감성이 더 예민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애도해줘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속말로 하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죽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른으로서 이게 할 말인가? 그게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잔인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정 전반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더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정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한 발짝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자 입장에서 방관자 입장에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러려면 왜 강요들이 됐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은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은 공감해야죠. 애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 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미성숙하다. 미성숙한 사람 중에 이번 고등학생의 죽음에도 악성 댓글이 이유가 됐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다. 그렇게 악성 댓글 다는 사람. 또 이태원 그 분향소 옆에 뭐라 그러나 뭐 윤석열 힘내라 잘한다 뭐 이재명 구속해라 이런 거 붙여놓고 고함 치르는 사람 우익단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그냥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 그거는 뭐 상대할 가치도 없고 사람이 유족들에게 굉장히 가슴에 못을 박잖아요. 사람이 그 뭐 몸을 가졌다고 다 사람이 아니고 뭐 의학자들 얘기는 사람 뇌가 뭐 영장류, 뭐 포충류, 포유류의 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장류의 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고 남이 아플 때 슬퍼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파충류하고 포유류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영장류의 뇌가 발달되지 않은 그냥 파충류급, 포유류급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화가 덜 됐거나 네. 덜 미성숙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봐야 대화도 안 되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간 사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룹에 속하거든요. 뭐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한다거나 창원에 있는 시의원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김해에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은 뭐 사과하더라도 유족에게만 사과해라 뭐 이러면서 갈라치기도 하고 감정도 긁고 뭐 이런 것도 역시 그냥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할까요? 아,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이 자기한테 돌아갈 거를 생각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남의 가족에게 그렇게 남의 가족 마음에 상처 주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부메랑처럼 자기한테도 돌아와요. 그거를 경계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좀 모질어진 것 같아요. 맞죠, 신부님? 그렇죠. 지금 양쪽으로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적개심을 갖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사회가 좌냐 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상대 진영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은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혐오감을 갖는 순간에 혐오감을 갖는 그 본인이 괴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괴물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미워하면서 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럼 미워하는 것 정도도 뭐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거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 상대방을 혐오하고 죽이고 싶어까지 하는 거는 이게 내 본성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 진영에 속해 있든 간에 양쪽 다 네.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우건 좌건 간에 다 심리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살해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인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절박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인간임을 결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비판과 비난을 갖다 식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판을 해도 좌냐우냐로 몰아붙여요. 네네. 그리고 그냥 비난을 했는데 이게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은 정의롭다 그러고 아니면은 그냥 또 몰아붙여요. 네네. 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들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고 이게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네. 사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 뭐 댓글 다는 분들 중에서도 적개심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죠. 익명으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아파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는 사이코패스들이나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전 얘기지만 70년대의 지학순 주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80년대 윤공희 대주교님도 그랬는데 이분들은 두 분 다 북한 공산당이 싫어서 남하하신 월남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분들한테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아니 대주교님 빨갱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단 심리에 한꺼번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자기 자아가 튼튼하지 않고 자기 생각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은 집단 심리에 쉽사리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사이비 교회 신도들하고 심리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큰 사람 걸 따라가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을 못 하는 거군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냥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질 낮은 수준 낮은 상태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이태원 현장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유가족과 네. 시민들이 함께하는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는데 네. 저희 김정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 조금 네. 이따 전화로 연결할 텐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대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애들이 그렇게 뭐 피어나지도 못하고 네네, 죽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실 뭐 도시 사회는 각박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건 관심들이 안 갔잖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옆집 사람이 죽어도 그 관심도 안 갖고 뭐 죽은 지 한 달 있다가 뭐 시신이 발견되는 일들이 허다한데 내 집에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집에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러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는 아직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좀 푸근해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교수님, 하여튼 그렇게 오늘 우리 청취자들하고 나눠주실 예. 얘기는 예. 소년범 얘기라고요? 촉법소년. 촉법소년. 이게 예.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서 예. 14살을 13살로 줄이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죠. 예, 예. 네. 뭐 형법 구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근데 이 조항의 연령대가 이제 13세로 내리겠다고 네.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법조항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비슷한 게 어렸을 때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더 큰 범죄자가 된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의 범죄의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저지르는 일을 보면은 그 장면만 딱 보면은 충동적인 분노가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단호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그렇죠. 게. 그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좀 더 길게 냉정하게 보면은 그게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자로 보는 건 자연스럽지 않냐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아이들은 아직 그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덜 된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게 낙인을 찍어 그걸 이제 부정적 낙인 찍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하게 되면은 어른들하고 달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어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렇죠. 평생 범죄자로 살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그 자존감의 손상을 입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그쪽 세계로 더 들어가지 개심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삶을 산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법으로 얘네들 갖다 처벌을 해버리게 되면 진짜 더 큰 범죄자를 만드는 결과를 낳지 얘네들이 그 뭐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온다 이런 기대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감옥의 설치 목적은 원래 교정교화지만 실제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없죠. 거죠. 네. 없고 더군다나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대를 받았던 애들이에요. 네. 촉법소년들 보면 되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애들이에요. 부모님이 다 건강하고 아이들을 갖다가 잘 양육했는데 걔네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있긴 하겠지만. 있긴 네. 하지만 네. 소수예요. 이거 학대라는 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서도 이를테면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렇죠. 얘기겠군요. 정서적인 폭력, 네. 어쨌건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뭐 부잣집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은 집에서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네. 그런데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하게 되면은 그래 사회화 행동 장애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엇나가게 되는 거네요. 부모한테 네. 학대를 받은 애들이 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를 갖다가 때려서 죽인다거나 하는.
동네 애들 갖다가 때린다거나. 반려동물을 죽이는 건 상당히 끔찍한 그렇죠. 일이지 않나요? 그 뭐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연쇄 살인범들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반려동물들을 죽인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연습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학대당하면서 마음 안에 사무치게 많았으면은 그런 반려동물한테 자기 분노를 다 해소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버지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부모한테는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한테 이제 분노를 갖다 표출하는데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힘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다른 대상들한테로 간다는 거죠. 뭐 여성에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보다 힘 약한 아동 청소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범죄 저지르는 애들 보면 자기보다 덩치 좋고 힘 있는 애들한테는 안 덤벼요. 약한 애들만 건드려요. 이게 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나쁜 걸 배웠네요, 참. 범죄자라고 보기 이전에 학대받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사회화에 대한 학습을 다시 시키고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그게 오히려 범죄를 갖다 예방하는 방법이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갖다가 처벌해버리면은 걔네들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배우고 나오겠어요? 거기 있는 어른들이 더 큰 범죄를 배우겠네요. 그렇죠.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배우고 나올 거란 말이죠.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해서 검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야 될 것. 오히려 범죄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촉법소년 13세로 내리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법으로 제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범죄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뭐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하고는 달라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죄를 저지른 애들이지만 나는 너희들 갖다가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선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컴플렉스인데 오래전에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던 의식이 선민의식이었거든요. 자기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바리사이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법으로 다른 사람들 다 단죄하면서 느낀 쾌감이 있었고 그 쾌감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로 변질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는 집안도 덜 된 집안이고 저런 게 크면은 범죄자나 되지 이렇게 혀를 차는 사람들은 나는 안 그렇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인 까닭은 또 뭘까요?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불가촉 천민이 있죠. 이거는 촉법 소년들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 사이는 함께할 수 없어. 심리적인 벽을 치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심리적인 벽이 아니라 심리적인 벽은 이미 쳐져 있고 형사처벌의 벽을 또 치겠다는 거네요. 2중 3중의 벽이겠네요. 그런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살면서 그 벽이 얼마나 유용성이 있을까요? 벽을 쳐봤자 그러니까 이게 벽을 쳐놓고 살았는데 걔들이 나와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만은 피해를 안 입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범죄를 더 키워줄 텐데. 그렇죠. 나중에 걔네들이 더 큰 그 범죄자가 됐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복수하고 싶겠죠. 그 복수심을 갖다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인도 괴물이 되고 아이들도 인간성을 상실케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큰 게 예전에 14살하고 지금 14살이 다르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고 싸가지 없고
얼마나 요즘 애들이 특히 정보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 고약한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주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살레시아 수도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 수사님들이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달래요. 네네. 그 6호 시설이라는 데군요. 예. 네. 근데 애들이 이제 강당 안에 꽉 찼는데 이쪽 한 반쯤 되는 애들은 표정이 없어요. 아. 이게 봤는데 섬찟한 거예요.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데. 네네. 근데 이쪽 애들은 그냥 보통 애들이에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강의를 하는데 이쪽 애들은 막 웃고 재밌어 하는데 이쪽 애들은 강의 시간 내내 아무 표정이 없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끝난 다음에 수사님들한테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고 이쪽 애들은 들어온 지 꽤 된 애들이다.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사들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케어를 잘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쪽 애들처럼 된다 그러다.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고마운 일이네요. 그건? 그렇죠. 네. 저는 살레시아 수도회가 청소년 사목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그 변화의 어떤 그 촉진제 역할을 수사님들이 한다는 건 그때 현장에 처음 봤거든요. 네네. 이게 그 청소년 범죄들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구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살레시아 수도회에 가 있는 친구들도 전부 범죄를 저질러서 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수사님들이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시설은 단기 시설인데도 그게 가능하군요. 예. 근데도 하여간 애들 표정이 다른 거예요. 네. 그걸 보고서 얘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촉법소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부가 나서서 애들을 케어를 못한다면은 케어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하겠으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이나 해줘라. 섣부르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애들을 더 망가뜨리지 마라. 그 얘기를 정말 그러니까 하고 다른 싶었어요. 나라는 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있잖아요. 우리는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이 법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다른 나라는 교육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성가족부 같은 청소년부 이런 데서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도 그런 차원이시겠네요. 청소년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애들을 맡겨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랄까 아주 오래전부터 뭐 양반 뭐 상미 이런 차별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한 것들은 아예 이렇게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띄어내고 분리시키고 니들끼리 살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분리를 시키겠다고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이. 네. 바보들. 네. 법대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도 인류법대로 나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 셋, 넷은 모르는 태도이겠네요. 자기 자식이 잘못 저지른 거는 끝까지 감싸면서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잣대를 드는 이런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은 그럼 그 나라의 그 앞날이 뭐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귀하다고 그래요. 애들 낳으면 뭐 보조금을 주겠대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애들이에요. 그렇죠. 국가적인 자원인데 그러면 얘들을 다시 교정하고 다시 교화시키고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서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 두고두고 범죄자로 그냥 두고 격리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갖고 있나? 그런 어떤 허탈함? 실망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발상이 문제죠. 신부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냥 저 혼자 열받아가지고. 아니, 저도 열받았어요. 진짜로 아이들을 어른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사회가 특히 법조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